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밖에서 많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밖은 따뜻하지만 아직 춥고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군대 내 성문제,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일단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지 못하고 춥고 어두운 세상 그리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불가침 영역으로 생각하는 군사 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권 침해 그리고 평등권 침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다양성을 단합하고 소수자를 억압하는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강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익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가람 변호사라고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간은 저희가 예전부터 사실은 많이 이제 들락날락 거리던 이 공간이긴 합니다. 저희가 차별금지법 2007년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그때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활동가들의 집단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때마다 이 공간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뜻깊은 기억이 있는 곳에서 또 오늘 성소자의 이야기, 성소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또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군은 나를 죄인으로 규정했다라는 제목으로 성소자에 대한 군의 폭력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형님께서 이제 제안을 주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공익인권 변호사는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곳에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희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 단체 브로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일반 사건들을 수임해서 돈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후원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기업과 인권, 기업에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활동들, 그리고 장애인권, 성소자 인권, 그리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이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달려가서 현장에 함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정마을에서 또 상주 변호사를 파견해서 거기서 이제 지내다 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밀양에도 달려왔었고, 용산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면서 실제로 소송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원장님 강정마을 용산 이런 것들 많이 사람들한테 잊혀졌지만 저희는 또 변호사로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권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10명의 이제 지금 이제 한 명이 얼마 며칠 전에 이제 좀 퇴사하셨는데요. 10명의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처음에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글자가 보일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일 먼저 좀 검은 글씨로 보이는 것들은 hate, 미움, 증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그 밑에 이제 분홍색으로 love까지 적혀 있기도 하죠. 사실은 미움, 증오와 사실 사랑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들, 많은 생각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랑과 증오, 또 사랑과 혐오 이런 어떤 주제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이런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고 있고 그 투쟁의 현장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건요.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하면 아직도 굉장히 낯설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은 적어도 성소수자가 누구인지 동성애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은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은 실제로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전 세계에 존재하고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받는 억압과 폭력은 그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혐오와 증오와 편견과 나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다른 강의라든가 다른 자리가 있으면 불러주시면 아주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제를 한 상태에서 이 성소수자가 겪고 있는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들이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특성,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그 군대라는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좀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도에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요 군형법상 추행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뒤에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조항인데 그 군형법상 추행죄, 군대 내에서 동성 간에 합의한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범죄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기독교적 조항, 기독교적 전통에 있었던 이제 서구권에 있었다가 한국으로 이제 수입이 됐고 서구권에서 이미 이제 사라진 조항이죠.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그 국가인권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헌법재판에 제출하자마자 이런 반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런 피켓을 가지고 국가인권에 등장합니다. 이 군형법상 추행죄는 이렇게 개인의 어떤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국가 개입해서 안 된다라는 그 어떤 그런 이제 헌법재판의 취지 그거였는데 마치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군대 내 동성애 허용되면 내 아들 군대 안 보낸다. 군대 내 동성애 퍼치는 국가인권 해체하라. 군대 내 동성애 퍼지면 대한민국 군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성애가 군대를 무너뜨리는 이 군대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로 표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논리들은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은 사실은 이 군대라는 특성 자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군대 하면 국가안보를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국가안보, 국가가 이제 안전해야 된다. 그렇다면 군대가 튼튼해야 된다. 북한은 이제 적이고 세계적인 어떤 위협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 근데 이런 국가안보에 대한 과도한 이 강조는 사실 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많은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군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것들을 군대에 대해서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많이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안보라는 이 가치, 절대적 가치인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안보라는 그런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잖아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해서 개인의 인권들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역사는 굉장히 오래도록 있어왔죠. 그런 것들과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은 사실은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특성이 있으면 군대 내에서 인권을 탄압해도 된다. 그래서 군인 내 인권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군인에도 사람 인자가 붙은 사람이잖아요. 군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 인자 붙은 사람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권의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인권의 원칙이라는 것들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가 아니라 국가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가 아니라 군이라는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로 이제 군대라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이제 또 떠오르는 게 군대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어요. 상관이 명령하면 하급자는 반드시 따라야지.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명하복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폭력들이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소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게 돼요. 한편으로는 성소자인 군인이 이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어떤 폭력적인 것들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또 한편으로는 이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 역시나 이제 성소자 아니든 그 남성성의 사이의 어떤 경쟁들 속에서 그냥 그 하급자의 결함이 어떠한 것이거든 폭력에 놓을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 역시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군대 인권에서 또 굉장히 핵심인 것들은 이 상명하복의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거든요.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군 간부와 병사들 사이에서는 뭔가 직급이 다르고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명령체계가 사실 이게 존재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군대를 가면 입대에 하루만 빨라도 선임병이에요. 입대에 일주일만 돼서 선임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만 빨라도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제 후임병이 제 바로 축 후임병이 이제 3주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3주 차이 난 그 후임병은 저희 제가 약간 특이한 곳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는 병사가 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밑에 3주 후임병이 제 밑에 있었어요. 우리 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대했지만 제가 제대할 때까지 이 3주 후임병은 저를 끊임없이 모셔야 되는 거죠. 병장 때까지, 제대하기 직전까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과연 온당할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군대의 어떤 특징들을 또 생각해보면 남성 동성 사회라는 거, 특히 병사들이죠. 병사들 같은 경우는 병사들은 이제 남성들밖에 없으니까 남성 동성 사회라는 어떤 특징입니다. 이 남성 동성 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특성에 대해서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성 혐오는 형성되고 동성의 혐오는 유지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계속 끊임없이 배제하면서 남성들의 집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집단이 만들어진 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동성의 혐오가 있어야 이 동질적 유대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서로 어떤 그런 신체적 접촉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남성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성의 혐오가 끊임없이 이제 동요된다.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도 굉장히 성소자 인권에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군대는 진짜 남성성의 경쟁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더 남자다. 그래서 남들보다 축구 굉장히 잘해야 돼. 운동 시간에 그냥 빼야 되는데 총을 더 잘 쏴야 돼. 이런 경쟁들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남성성의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약자의 이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명시적인 그런 이제 군대 지휘 체계라든가 또 훈련 체계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적으로 뭐 여성에 대한 이야기, 휴가 갔다 오면 내가 뭐 굉장히 그런 여성을 얼마만큼 폭력적으로 대했는지가 사실은 이제 과시가 자기 어떤 권력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양상들, 이런 것 역시도 굉장히 성소자 인권에는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90년대 중반 이 무렵부터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어요. 성소자 인권 단체들이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이 사회에 동성애자는 존재가 있구나, 성소자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남성성의 경쟁이 일어나고 남성 동성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극단화된 공포로 사실 되잖아요. 남성 이 동성 사회에 누군가 동성애자가 있구나, 내가 여성을 다루는 방식으로 혹시라도 다른 남성이 나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 나의 남성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야기가 잘 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뭔가 되게 성폭력, 그러니까 이성애자인 나의 남성성을 훼손할 것 같은 어떤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로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에이즈라는 질병을 통해서 굉장히 이 사회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것들이 어떤 전염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이 동성애인 성소자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다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영역이 군대, 그리고 성소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군대라는 이야기, 그리고 성소자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실은 그 안에서 실제로 굉장히
피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타내는 이제 댓글들을 글들을 좀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대한메일이라는 예전 신문에서 독자 기사가 났던 거예요. 그때 남성 간 성폭력,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이 사실 종종 많이 들리죠. 남성 간 성폭력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남성 간 성폭력의 이렇게 전형적인 케이스들은요 이런 경우들이에요. 어떤 경우들이냐면 최근 사건인데 한 병사가 있으면 그 병사를 이제 붙잡고요. 뭐 동기들, 뭐 선임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옷을 벗긴다거나 뭐 그래서 옷을 벗겨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행동들을 하고 뭐 음모를 태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런 가하는 성과를 내놓거든요. 이제 그것은 남성성의 경쟁, 아까 말씀드린 남성성의 경쟁상에서 사실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욕보일 수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폭력은 사람들이 그건 이쪽에 성관계 아니야. 성관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성폭력, 성관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성을 매개한 폭력이에요. 폭력의 일종이거든요. 성폭력, 폭력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성폭력 하면은 뭔가 성관계의 일종이죠. 그렇게 하니까는 뭔가 이제 성관계를 돌아서 성관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폭력이 성폭력일 거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군대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성을 매개한 폭력 이런 모습이죠. 사실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폭력이 막 이제 일어났다가 기사가 나오니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영 안에서 남성들 간의 성추행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군 당국은 이번 성추행 파문을 계기로 병영 안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례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철저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이다. 혹시 병영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성의 경쟁 속에서 이 남성들이 성을 매개로 한 다른 남성에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또 성욕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성욕으로 접근한 게 성폭력을 성욕으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잖아요.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은. 특히 남성 간의 성폭력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폭력을 동성애자들이 저지른다기보다는 동성애자들이 저지른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남성성의 경쟁, 그리고 상명하복의 그런 수직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원인이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겨레 2004년도에 병무청 사무관이 기고를 한 글이 있었거든요. 이 사무관 기고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성전환자 또는 동성애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게 성적 욕구가 나타나므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 생활을 하는 데서 수치심 유발 등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을 내리겠다. 사실은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이제 면제 이제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마치 군대에서 들어오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가해자로 이제 표상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성욕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폭력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어떤 보통의 병사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군대 들어갈 때 동성애자 때문에 우리가 나 입영할 때 동성애자 때문에 왜 무서워서 군대 못 들어갔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잘못된 생각을 하죠. 오히려 성소자들이 군대에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걱정하거든요. 이렇게 나는 이 남성성을 막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어떤 여성에 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남성성의 과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과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오히려 하고 우리 수치심을 느끼는 말도 되게 많이 거지. 여자 같다? 남자가 왜 이러냐? 너 그것도 못해? 넌 여자랑 왜 그래? 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을 오히려 받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치심을 마치 유발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마틴 루터 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공포에 어떤 공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만약 네가 아마존 정글 같은 데를 가면서 뱀이 나와서 너를 물 것 같다 라고 하면 너를 물 것 같은 그런 공포. 이 공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포이다. 그렇죠. 그 공포심은 사람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포입니다.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존 정글을 할 때 긴 바지를 입을 테고요. 혹시나 뱀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조심해서 걷겠죠. 그러한 공포는 되게 합리적인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공포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네가 만약 뉴욕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가 침대에서 누워서 자면서 혹시라도 침대 밑에 있는 카페트 밑에서 뱀이 기어올라서 너를 물 거라는 생각. 이러한 공포는 너무 이상한 공포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시대에 혹은 지금 미국 사회에 마찬가지지만 그런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공포가 사실 이런 공포와 비슷하다는 거죠. 흑인이라고 한다면 왠지 백인들이 해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회한테 무너뜨릴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폭력을 가는 것 같고 그런 공포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공포라는 거죠. 오히려 백인의 거리들을 걸어가는 이 흑인의 어떤 모습 생각해보세요. 이 도심 속으로 걸어가는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혹시라도 경찰들이 날 잡아가지 않을까? 불신검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재작년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편의점에서 이 과자랑 음료수를 사왔는데 한 방범대원이 흑인이다. 후드티를 쓴 흑인이다. 무기를 든 것 같다라고 쫓아가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이런 것일까 하는 이야기죠. 이걸 뒤집어 보면 성소자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들 있으면 동성애자들 때문에 이 군대가 무너질 것 같고 군대에 있는 성소자가 아닌 사람들 너무나 이제 숙심하고 공포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을 아프리카 정글처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소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공포를 느끼는가라고 하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혹은 성소자들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서 큰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이 성소자들 경우에 차별과 폭력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은 제가 여기 그 상정특가 요 자료에다가 좀 여러 가지 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합니다.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사례들 적었지만 사례들은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이게 저희가 3천여 명의 성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14년도에. 그 연구에 따르면 남성 성소자,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군대에서 LGBTI는 성소자라는 뜻입니다. 성소자에 대한 조롱, 차별, 폭력이 종종 또는 자주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합쳐봤더니 75%가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되게 현실이죠. 실제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보여주는 사건들은 저희 종이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여기 글씨가 좀 작아요. 이 종이에 나와 있는 이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동성애자 병사가 자신의 성적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별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가 이제 부대에 유출됐어요. 그래서 동성애자구나 이런 것들이 알려졌어요. 동성애자가 사실 알려지자마자 군대에서 뭘 했냐면 정신병원에 이제 강요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체결, 강제 체결해요. 너 에이즈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편견들이 작용하는 거죠. 강제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진짜 동성애자야? 동성애자면 동성애자인 걸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성관계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누가 가장 자신의 내미는 어떤 모습들을 사진으로 어떤 동영상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들은 폭력적인 것이겠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분은 이제 어떤 공포 속에서 군대라는 공포 속에서 자신의 이제 정체성도 많이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영상을 다시 찍어서 이제 제출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저희 단체에게 이제 신고가 와서 단체를 개헌했죠. 국회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이제 이건 국가인권위에서 이게 인권 침해다, 그리고 평등권 침해다, 차별행위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의 과정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끔찍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좀 고통스럽죠.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2000년이면 좀 시간이 지났네요. 군입대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중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제 정체성 본의 아니게 좀 났어요. 그랬더니 내무실에서는 소심하다, 여성스럽다, 조용하다 이런 이유로 관심사변이 되고요. 그리고 중대장과 면담을 해서 근데 집요하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억지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어떤 성소자라는 이유로 뭐 병원에도 이제 가게 되고요. 강제 입원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거의 악몽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상담 도중에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요. 뭐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막 묘사를 해라라는 그런 노골적인 그런 수치심 있는 그런 질문들도 하고요. 미생명의 노골적인 농담. 너 화장실 2개 쓸 수 있겠다. 이거는 너 여자 화장실도 있고 남자 화장실도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또 이야기들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다시 어떤 다른 병원으로 이동되고 그래서 청동병원에서 이제 독방생을 하게 됐고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요. 하지만 결국 이제 너는 게이 같지 않은 외모야. 사실 게이 같은 외모가 무엇일까요? 게이 같지 않은 외모야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 병원들만 들게 한 다음에 이제 부대에 복귀하게 된 거죠. 부대에 복귀해도 자대는 이미 이 사람이 동세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고요. 성범죄 사고 유발자로 이제 이름 이제 해서 감시 속에서 심신이 지쳐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를 보면 비슷한 사례예요. 거의 다 이제 유사한 것들. 동성애자라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요, 강제체를 하고요,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요, 잠재적 성범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례를 보면 그 이제 입대 후의 생활은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소문이 돌고 그리고 막 부모님에게도 정체성이 자의하지 않고 알려지고 이제 이런 되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시방송이다라고 하면서 괴로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 사례죠. 그 사실 그거 외에도 성소자들은 오히려 성폭력, 남성과 성폭력 피해자로 이제 등장하는 게 사실은 많아요. 가해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 내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여성스럽니 막 이렇게 했더니 막 하면서 막 침대에 막 눕힌다거나 이건 또 이제 국가에서는 갔었던 사건인데요. 뭐 목을 이빨로 꼭 깨물고 막 침을 바른다. 가슴이 많이 붓고 굉장히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제 이런 국제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되게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성소자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면 군대 생활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자들은 군대로 하면 자기 정체성이 알려질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정체성 알려질 걸 들어오면 한 55% 정도가 이제 느낄 정도로 정체성에 대해 알려지면은 군 생활이 평화롭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이 군대라는 군대 속에서의 남성성의 경쟁, 이 동성사회에서 속성, 남성으로서의 남성들 간의 어떤 폭력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사실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대응을 하고자 저희는 2008년도에 제가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인데요. 공관련 성소자 인권 지원, 차별 신공이 지원하면서 그런 활동으로 또 이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소자라고 하면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 트랜스젠더들도 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폭력들을 이제 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 그 자료에서는 좀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쪽에 나와 있는 트랜스젠더와 병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랜스젠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태어난 성별과 자신의 성별의식이 다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반대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 뭐 연예인 중에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군대에서는 성주체성 장애다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면제 대상으로 이제 좀 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쉽게 면제를 해주진 않아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내가 징병검사에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병역기 피자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 남성이 군대 가기 싫어서 저 사실은 여자예요. 여자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고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병적 기록에 자기 자신이 뭐 성별 정체성 여성이다라는 것들이 남는 것도 앞으로 어떤 그런 생활이라든지 생각을 하면 좀 많은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은 없지만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저 군대 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상한 어떤 생각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병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면제의 어떤 대상을 삼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냥 힘들어요. 내가 여성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군대 이 남성들 사이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같은 생활관을 제 쓰는 것 자체에서 큰 어려움을 이제 겪거든요. 특히 뭐 여성 호르몬을 맞아서 그리고 또 여성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제 머리 되게 짧게 자르고 끊임없이 남성으로 보여야 되고 남성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성별 표현이 나는 여성으로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남성으로 표현해야 되는 건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 또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여기 이제 사쪽에 나와 있는 이제 사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여성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남자한테는 지금 여성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고 여성으로 맞아서 외관도 이제 여성으로 이제 되고 머리도 길고 해서 이제 여성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징병검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고환 적출이라든가 이렇게 뭐 여성 성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수술을 받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어떤 외부 외관을 볼 때 이제 성기술을 같은 거 되게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그렇게 어려움이 뭐 이렇게 막 크다고라게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렇게 여성을 살아가는 분이 이제 딱 갔는데 액션을 취하라. 너 면접을 액션을 취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고환을 적출하거나 여성 성기를 만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수술 굉장히 위험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거든요.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수술에 대해서 이런 수술을 해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만 되게 여성으로 살고 있는데 남자들로만 구성된 병사 집단에 들어가면 그럼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고환절제 수술이죠. 고환절제 수술을 받는 것도 좀 어렵게 그 비용을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수술을 받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이제 진단한 거죠. 이게 뒤늦게 사건이 이제 좀 알려졌고 상담 과정에 알려서 국가인권에 이제 제출했는데 국가인권에서 이게 사건이 발생한 지 좀 시간 1년이 넘었다. 사실은 제가 계산하면 좀 1년이 넘지 않는데 국가인권이 1년이 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기각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여러분들이 사실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군대에서 징병검사 과정에서 수술을 하고 오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여성으로 살고 있어도 여성으로 맞아서 그렇게 여성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면제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 하죠. 한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병구청에서 그래 너 트랜스젠더 그럼 군대 의뢰 될것 같다라고 해서 제2공민형 배웠는지 요청을 했어요. 근데 무려 9년이나 지난 다음에 너 왜 남성으로 계속 살고 있어? 왜 법적 소멸 왜 계속 남자야? 너 이거 군대 기피하려고 너 트랜스젠더라고 말했지 하면서 그 군대 면접 처분을 취소하고요 병역 기피 혐의로 이제 고발하는 일을 벌어져요. 이런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발한 사건은 거의 다 무죄가 나왔어요. 이제까지 있었던 사건은 거의 다 이제 무죄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뭐 수술도 굉장히 많은 수술을 거쳐야 되고요. 뭐 이렇게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제 그 법적 성별 정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법적 성별 정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런 병역 기피 혐의로 이제 고발했죠. 근데 그게 형사 사건이 되고 그러면 바지제 거의 다 무죄를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병역청을 이제 취소한 다음에 군대에 이제 가게 생긴 거예요. 군대에 가게 생긴 거예요. 병 신고부터 다시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해서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했죠. 이분은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남성적인 어떤 특징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가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너는 여자 아니야. 네가 그런 사람일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여성으로 맞으면 막 가슴도 좀 잘하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이 잘한 가슴을 보고 너 왜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여자 같아? 라고 했더니 솔직히 말한 거죠. 나는 사실은 난 여성이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난 여성이고 여성으로 맞고 있고 그래서 가슴이 작고 했더니 가족들이 끌고 가서 유방절제 수술을 강제로 이제 시킵니다. 아니야 너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몰래 이제 막 피임약 같은 걸 넣으면서 또 여성으로만 이제 그런 치료도 조금씩 받거든요. 그 또 가슴이 따르니까 또 안친 거야 가족이. 아니야 너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또 강제적 유방절제를 이제 2번이나 받았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가족의 반대 때문에 내가 완전히 여성으로 이제 살아가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꼭 이제 어떤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 이제 미용사였는데요. 굉장히 어떤 여성스러운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고 친구들은 이분을 되게 여성으로 이제 대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판을 했어요. 재판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분을 되게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이분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이분의 이제 가족들이 쓴 내가 얘를 이제 어떻게 데려가서 이제 수술을 이제 시켰다 그런 이야기 이런 제스처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다 이 사람 트랜스젠더가 맞다
병역 처분 그런 면제 처분을 받을 사람이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이제 인원들이 있었죠.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갑자기 병역 면제 처분을 하고 무려 9년이 지난 사이에 9년이 지난 다음에 너 다시 군대 가라고 한다거나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소송에 휘말리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결국 잘 끝났지만 이런 과정들은 그 당사자에 또 굉장히 큰 고통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범죄하라는 어떤 측면입니다. 아까 군형법상 추행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군대 내에서는 이 군대 내 동성애를 범죄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범죄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군대 안에 있는 성소자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 사실 놓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사실은 이제 보수 개신교계 이제 반성소자 단체들이 있는 그런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그런 시위를 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뭐 동성애 허용하면 우리 국뽕 가지고 김정일만 좋아한다. 사실은 군형법상 추행죄가 없는 군대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강대국의 그런 군대에는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만 가도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막 최강의 막 군대라고 하면서 막 이 한국사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떠받들고 이제 미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 미국마저도 이런 조항이 당연히 있고요. 미국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동성 결혼식, 동성 간의 결혼식도 막 열리고 이런 정도로 그런 사회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세계에서 그런 군대가 없는데도 만약 이 조항이 없으면 우리 국권이 뭔가 무너질 것처럼 국가안보가 되게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처럼 되게 과장된 어떤 상황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대로 하면서 이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서 범죄하는 조항에 대해서 합헌을 주장한 거죠. 사실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어떤 생각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군형법상 추행죄는요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1조 제1회부터 제3항에까지 이 말은 군인 또는 준군인을 말해요. 군인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이고 준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군무원들 이런 사람들 말해요.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뭐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추행 이런 말 하면 추행하면 성폭력 아니야? 라고 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적인 용어에서 그냥 일반적인 이 추행이라는 것들은 그야말로 요 조항에서의 추행은 추한 행위라는 뜻이에요. 동성 간의 성관계는 추한 행위야. 형사처벌 대상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성추행, 성폭력이 아니에요. 왜냐면 성추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추행이 되려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무슨 말이 더 들어가야 것 같아요? 강제 이런 말이 있어요. 강제추행, 그렇죠? 강제추행 이건 성폭력이잖아요. 강제로 그 사람의 어떤 뭐 법적으로 이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력에 해당하죠. 이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추한 행위, 동성애는 추한 행위다. 그리고 추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이 소도미 조항이라고 합니다. 소돔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소돔이라는 것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한국 이제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소돔의법이라고 해서 동성애 처벌법이 되게 오랫동안 이제 존재해왔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구가 이제 근대가 되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이제 뭐 프랑스가 이제 없어지는 것들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이게 굉장히 야만적인 법률이고 이게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인가라고 하면서 이 조항들을 다 없애 나가거든요. 미군 역시도 이런 소돔의 조항이 있었어요. 미국 그리고 미군에도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미군에 있었던 이 조항이 군용법이 제정될 때 이렇게 다 들어오거든요. 이 미군정 시기의 어떤 그 영향에서 한국에는 없었던 조항이 이제 다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 있었던 소돔의 조항, 동성애 처벌법이 이렇게 뒤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 조항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미 전시법에 있었던 그 소돔의 조항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과거에는 계단 기타 추행하면 1년 내에 징역에 처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지금의 형태로 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은 근데 좀 이상하기도 해요. 이 조항은 보세요. 이 사례는 어떤 A가 생활관에서 같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급의 어떤 차이가 이제 좀 없었던 사이였던 거죠. 부대와 B의 손을 만지고 부대 근처 여관에서 2회 걸쳐 한번 성별을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군대 내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친밀감을 얻을 수 있고 사실은 누군가가 이제 사랑을 했을 때 사실은 있겠죠. 이제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을 이제 받는 거죠. 아니 이것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남자와 여자의 남성과 여성의 이제 군대의 어떤 군인 간의 어떤 사랑은 어떻게 할까? 라고 또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어떤 군인이 어떤 연인이 남성과 여성의 이 군인이 어떤 사람이 부대 근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까? 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뭐 이런 사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례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적용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성폭력 사건에 이제 막 이렇게 조항이 적용을 한번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조항은 중대장의 피고인이 다수의 소속 중대원들 대상으로 오후 또는 저녁 시간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복도 및 행정부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양은 적복제 비트가 잡아주는 혼돈을 흉기를 때렸다. 이런 조항이에요. 이런 어떤 사실관계예요. 저는 이거 성폭력을 보이거든요. 이거 성폭력이거든요. 이거 성을 매개로 한 초반에 말한 그 얘기, 성을 매개로 한 남성 간의 성폭력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전형적인 케이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무죄가 나옵니다. 군형법상 추행죄로는 이 조항을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항은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거죠.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에서 이 조항에 따른 사실 무죄죠. 그래서 이 조항이 여기다 적용됐는데 결국 무죄가 나온 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죄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항에 되게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성폭력은 이 조항으로 들어오면 무죄예요. 성폭력 무죄인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면 그건 유죄예요. 성폭력은 유죄, 사랑은 유죄. 또 그런 조항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쓰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한 동성애자 병사가 있었어요.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는 자기의 정체성을 꽁꽁 숨기고 살았죠. 그런데 직속사관, 병사였는데 직속사관이 대위가 굉장히 좀 높은 어떤 지위잖아요. 그 대위가 갑자기 와서 이 사람의 이제 정체성에 대한 뭔가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밤에 사무실에서 이제 문을 잠그고 너 동성애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군대 내에서 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내 정체성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자기의 성질을 애무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사실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성질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구강성을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거는 성폭력적으로 보면 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러니까는 뭔가 업무상에서 이제 상급자가 굉장히 이제 강제를 하는 뭐 추행이라든가 강제 추행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 병사는 이거를 신고해요. 바로 내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헌병대 올 거 아니에요. 헌병대 와서 이 대위를 체포하는데 당황스럽게 이 대위뿐만 아니라 이 병사까지 이제 체포한 거예요. 너 동성애자지 라고 하면서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리고 이게 성폭력에서 우리 성폭력 조항이 들어갈 줄 알고 성폭력 특별법이라든가 성폭력 처벌법이라든가 형법 이런 것들로 이제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군형법상 추행죄가 적용된 거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너 동성애자지? 그럼 너도 즐긴 거 아니야? 그럼 너 군형법상 추행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너네 둘 다 추행한 거네? 그럼 둘 다 이렇게 해서 구속당해요. 똑같이 수감을 취해서 똑같이 체포돼서 46일간인가 45일간 구속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둘이 똑같은 형량을 받아요. 똑같이 처벌받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없나 할까? 이 병사는 자기가 성폭력을 당해서 이것들을 신고를 했는데 우리 군형법상 추행죄가 적용되면서 너 동성애자야? 그럼 너도 즐겼지? 그럼 둘이 서로 즐긴 거네? 그럼 너네 둘 다 처벌받아. 동성애 처벌에 다 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불합리한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저희 촬영하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 기강과 연관이 있어야 이렇게 군 기강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한 다음에 처벌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군 기강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피해자와 생활에서 같은 부대원의 성격 서로 만지고 아까 이제 말한 그 사건인데 이건 한 번밖에 없어요. 딱 이 사실관계밖에 없거든요. 그럼 무조건 군 기강이 이것이 군기관에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형사처벌할 정도인지 이것들 봐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일만 있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성 간 군인 간의 성관계를 과연 형사처벌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가둘 수 있게 2년 이하의 징역 감옥에 가둘 수 있고 구속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사실 그런 일은 이제 없죠. 예전에 되게 이 동명부대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레바논 파병부대가 있었어요. 그게 동명부대였는데 이 동명부대 소속의 한 대위가요. 자식 근무한 사무실에서 다른 대위한테 이성간에 이제 성관계를 했어요. 성관계를 하고 부대 안에 있는 사무실, 심지어 성당, 뭐 VIP 숙소, 여군 화장실들에서 되게 신체적으로 이제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이제 부대 내에서 이제 알려졌는데 걸렸는데 이제 어떤 적발이 됐는데 이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게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성관계를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되게 근대적인 합리적 어떤 세계에서는. 근데 이런 관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벌하지 않는 물론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아까 이 사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떠신가요? 병사 2명에서 같은 계급의 병사 2명에서 부대 근처 여관에서 둘이서 성관계를 하는 사건과 이 파병부대에서 사무실 작전시설의 사무실에서 이성 대위들이 서로 이제 성관계를 하는 사건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만약 군기가 영향을 미쳤다면 아마 이 경우가 더 심했을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어떤 테러 위원이 되게 상존할 수도 있고 이런 그냥 엄혹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랬을 텐데 물론 저는 이런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인데 이제 그냥 이런 경우와 아까 같은 병사들의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무엇이 더 심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징계에 그치고 왜? 앞선 경우는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하면 이 조항은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또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군용법상 추행죄는 그냥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이 소도미법, 아까 말한 소도미법을 이제 2003년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 위헌 판결을 내리는 사안이에요.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만들 때 그런 선언 자체가 동성애자를 차별당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는 동성애 행위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조항은 아니야 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를 이제 표적으로 삼는다는 건 결국 동성애자라는 그런 어떤 사랑을 느끼고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항은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하지만 동성애 행위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게 만드는 그런 범죄라고 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 성소자인권에서 이 범죄화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화 조항이 이렇게 있다면 동성행위는 되게 불법적인 것이 되거든요. 불법적인 것이 되어서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뭐 인권을 받고 존중해 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잘 안 돼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비범죄를 하고 나서 동성행위 처벌법을 다 없앤다. 네? 이제 차별금지법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요. 이런 또 성소자도 동등한 사회로서 차별금지법을 좀 만들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이제 만들었더니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서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파트너 관계라든가 가족 구성권에 대한 보장도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 군용법상 추행죄는 사실 동성간의 행위를 이제 불법화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어떤 시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조항들이 군용법상 추행죄 조항이 성소자 인권관계 제도 간의 문턱도 위협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를 되게 됐는데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고, 그냥 어려운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법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실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한 50분 정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의 어떤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질의응답 좀 하고 마무리해서 좀 몇 가지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존경하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동성의 인권을 인정해주자 해서 또 이제 보수 모두 주교단들이 또 반대하고 찬반이 이렇게 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그 양반이
그 맥락에서 한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확실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느 책에서 강남선 교수의 책에서 그 신학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역사에 그건 인정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거 이제 사적인 얘기인데 우리 딸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한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저도 그 처음에는 오래전부터 수십 년부터 그 아주 질색을 하고 선입관념을 가졌는데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소자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도 이제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이제 성소자이거든요. 저도 이제 남성 동성애자 기제 게이라고 하죠. 이제 저는 이제 게이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체성이라는 것들은 그야말로 어떨까요?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진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되게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되게 사랑에 빠졌을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떤 경험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의지로 막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해! 라고 막 명령을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왜 저렇게 좋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좋지? 저 사람 저렇게 이끌림을 막 경험하지? 뭐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죠. 그래서 막상 물어보면 왜 저 사람이 좋아? 왜 사람 좋니? 라고 물어보면 뭐 잘생겼고 그 니는 잘생긴 거고 약간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고 이제 이끌리고 향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그런 거를 지향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이런 것들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인데 그런 것들을 이유로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이끌림을 이유로 무언가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사실 이런 것들 거의 언당한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뭐 같이 또 의견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92조의 경우에 추행이 일단 저는 뭐 반대는 해왔지만 그리고 그게 빨리 폐지돼야 된다라고 주장에 공감해 왔지만 말씀하신 동성애 추행, 그러니까 성추행과 다른 추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처음 깨달았네요. 그래서 너무 신선했고 좋은 정보였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동의는 하지만 그가 너무 이게 어려운 지난하는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추행에서 그 추행이 성추행과 다른 추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것을 이게 없애는 과정에서 좀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추행이 성추행이 아닌 추행이었다 그러면 그 추행 자체를 성추행으로 전환시키는 중간 단계를 한번 거쳐서 결국은 이 추행이라고 하는 92조를 삭제하는 길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 92조의 삭제가 보통 어렵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물론 이제 조금씩 진전해 간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나아가는 걸음 중에 한 반복의 걸음으로 성추행으로 아예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 군형법의 92조를 성특례법이나 아니면 뭐 일반 형법에서의 성추행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걸 굳이 없애야 되지? 그러니까 동의는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요소가 이제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이미 군형법에 사실 이제 이 군형법 상추행 때는 놀랍게도 이제 1962년도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강제추행 이런 것들은 군형법이 없었어요. 군형법이 없었거든요. 물론 군형법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고 일반 형법,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들이 이제 강제추행이라든가 뭐 예상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들이 지금 이제 군형법에
군용법은 2009년도가 되어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2009년도에서 이제 군용법에 들어가서 일반 형법보다 좀 가중처벌하는 조항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추행, 동성간이건 이성간이건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률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군용법에 내고요, 일반 형법에 내고요, 성폭력 특별법에 이미 사실 있어요. 이미 성폭력은 우리가 이를테면 저 사람을 되게 동의 없이 이제 강제로 갑자기 막 손을 팍 갑자기 만진다거나 이거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강제추행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형법상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폭력 처벌 조항은 이미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성폭력을 사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이신지 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미 동성간이건 이성간이건 성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있어요. 군형법이요. 네, 군형법에 조항이 아닌 다른. 네. 군형법에 이미 있고, 그러니까 강제추행은 되게 폭이 넓거든요. 이제 강간에서의 그 강제성은 굉장히 엄격한데, 이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정말 갑자기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강제추행이 이제 허용돼서 상대방의 어떤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제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치 군형법상 추행죄가 없어지면 동성간의 어떤 성폭력을 처벌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미 이제 좀 제도들은 많이 이제 정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군형법에 없는 게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런 것들 일반 형법은 처벌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대위가 이제 직속 병상에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런 것들로 이제 처벌할 수 있을 것도 보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성폭력 이미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사실 상당히 좀 많이 마련돼 있어서 저는 이 조항을 없애도 이제 뭐 성폭력은 규율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군대 내에 업무상 위계에 의해서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상당히 빈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92조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의 경우는 대단한 일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 너무나 많은 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반 형법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폭력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군형법에 강제추행과 관련한 조항이 없다 그러면 이 조항을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걸 좀 네네.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강제추행 같은 탓이 있어서 강제추행 되게 폭이 넓거든요. 군형법에 이미 강제추행 탓이 있어요. 네. 예, 저는 되게 또 동의하는 사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형법에 만약 이런 조항이 없으면 뭔가 오히려 이 조항을 빼고 성폭력을 넣어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은 굉장히 사실 이미 많이 군형법에도 이제 들어가서 없다 하더라도 일반 형법으로 이미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군형법에 들어가서 가중 처벌을 이제 하는 그런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사실 이제 빼고 뭐 성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항을 넣자라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렇죠. 저도 질문 하나. 네.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군이죠. 미군의 새 동성애 정책이 시행된 게 찾아보니까 얼마 되진 않았더라고요. 2011년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동성애를 우리와 같이 군 형법을 처벌을 했는데 201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허용을 하고 그 정책을 뭐 전 미군한테 다 교육을 했다라고 이제 돼 있더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발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어떤 주류가 일각의 의견이 있었지만은 미국이나 미군은 그게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형성이 돼야지 되는 거지 이 소수 의견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법안 통과나 인식 전환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어떤 동성애 문화, 동성애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만약 대세라는 얘기는 한 70~80%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되게 어려운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미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사실 되게 예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사실은 오히려 미국 내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차별하기 위한 것들을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되게 보수적이었던 흐름 속에서의 로비
이런 쪽에 사실 굉장히 강했죠. 아 이걸 구제해야 돼. 여기는 절대 이제 뭔가 용납해서 안 돼라는 그런 우리가 굉장히 이제 강력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니까는 미국은 이제 미 국방부는 이제 그런 어떤 연구들을 해요.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 병사들이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국, 이스라엘, 뭐 캐나다, 호주 거의 모두 이제 국가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있어요. 이미 사실은 미국은 좀 늦었죠. 그 연구 보고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동성애자 병사들의 이제 복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한국에서 뭐 동성애 허용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부대 내 어떤 전투력, 기강, 단결 이런 것도 전혀 해치지 않는다. 해친다는 그거 도저히 찾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이 상황이 전혀 없다는 어떤 그런 근거들 사실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수 있었던 어떤 근거도 있지만 그 근거들을 마련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힘의 영향이 사실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건데요. 이것들을 해서는 안 돼. 라는 어떤 편견, 로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성소자 인식이 물론 성소자를 뭐 만나지 못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실제 우리가 참여정지법 제정 뭐 창사합니까? 거기에 성소자 이런 내용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국민의 사실은 거의 그 통계만 좀 다르긴 한데 50% 보통 거의 다 50% 이상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이제 한 50% 정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게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제 반대 목소리만 사실 들리고 사실 일반적인 우리 사회 현실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촛불 집회 이제 보면서 마치 이제 국민이 양쪽으로 뭐 분열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비율은 굉장히 이제 다르잖아요. 되게 우리 촛불의 목소리가 사실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비등하거나 오히려 더 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저는 그런 환경들이 사실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뭔가 계기가 없으면 우리 어떤 다수의 어떤 그런 저는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고 오히려 반대 목소리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일부 이제 교회들이 이제 중심으로 굉장히 잘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또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참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국가가 반차별 원칙, 헌법상 반차별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다, 설득하겠다, 우리 저런 사람들 설득하겠다, 저런 어떤 비합리적인 말이 오면 봐라 이런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국가가 어떤 그런 역할을 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한국은 이제 이런 국가 구조라든가 권력 구조라든가 국가 내에서의 어떤 특정한 이제 그것들 과잉 대표화 있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사회 속에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들고 저 진짜 굉장히 동의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회 그렇게 막 후진적이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별로 안 들거든요. 예, 저는 이제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면을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그보다 괜찮은데 여기 젊은 층을 만나면 정말 괜찮은데? 라는 걸 생각하는데 이게 참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 걱정인 것 같아요. 제가 놀란 것은 여러 해 있지만 카나다의 성공의 그 남자 신부가 동성애자랍니다. 그래서 그럼 저를 인정한 카나다 성공의 그 신부들이 다 비정상이고 머리가 이상사람인가 그렇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박원순 변호사도 제가 있을 때 그랬고 이것도 밤을 새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장 돼서 면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세가 또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려는 그렇게 나갈로 그렇죠. 그때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박원순 시장님의 그 서울시민인권원장 그 사태 때 그때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여론의 분위기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뭐 시장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진짜 그 여론 되게 압도적인 여론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갤럽에서 이제 바로 이제 막 그 해봤더니 되게 엄청 이제 성소자 인권에 대해서 지지적인 입장이 되게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목소리가 사실 들렸던 거죠. 되게 이 뭐 한기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한장 총 이렇게 뭐 한기 장로교
뭐 이렇게 무슨 형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런 압력을 받고 로비를 받고 난 동서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말들이 이제 나오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좀 어렵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합리적인 대화 파트너가 아닐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사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보려면 당사자 찾아가서 말하는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장애인권, 내가 장애인권에 관심이 있어. 그럼 장애인 당사자랑 얘기하는 게 되게 그게 제 원칙인 거잖아요. 근데 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할까? 좀 그런 것들이 항상 궁금하고 항상 이게 반복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두분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혹시 구조가 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군대 내 성폭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몰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일들 왜 그러면 그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무엇이 보완되어야 그런 것들이 무죄가 될 수 있는지 네네. 아까 그 사건은요,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법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제 친고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성폭력이 친고죄였어요. 친고죄는 뭐냐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그 범죄였던 거죠. 그래서 성범죄는 이 친고죄하고 1심 판결 나기 전에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한 이제 그런 요소인데 못하면 피해자의 뭐 명예를 뭐 지키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잘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고죄가 폐지된 게 2013년도였어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성폭력으로 강제추행으로 먼저 이제 기소가 됐는데 저 사건이 이제 2008년도 사건이거든요. 2008년도에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본 거예요. 사실은 그 합의가 되게 군대 내에서 그런 식으로 합의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보통 가해자가 상관이 되거든요. 상관이 후임병을 혹은 이제 그 병사를 장교 병사 이렇게 딱 가해를 해요. 근데 가해를 하면 이게 만약 사건화가 되잖아요. 사건화가 되면 합의하는 압력이 여기저기서 들어온 거예요. 부대 차원에서 야 좀 합의해줘라. 합의해줘라고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한다죠. 그리고 그 대위가 뭐 병사한테 야 이거 합의하자고 하면 병사로서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친고죄가 이런 식으로 하나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친고죄가 굉장히 문제적이다. 그래서 이 친고죄 이제 뭐 병폐들도 사실 이제 보이면서 이제 2013년도에 성범죄 친고죄가 사라지는데 저 때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고 합의를 했지만 군형법상 추행죄 이는 이 군형법상 추행죄로라도 이제 처벌을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하면 유죄 판결 나는 게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밀고 나간 거죠. 밀고 나갔는데 그때는 그 강제추행죄가 이제 강제추행죄 처벌할 수 없으니까 추행죄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이 추행죄는 동성애 처벌법인데 성적 만족 행위를 처벌하려고 하는 조항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한 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말해요. 이 조항은 중요한 조항이야. 동성애라는 이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 행위를 처벌하게 할 조항이야. 그런 조항이야. 근데 이거는 동성간의 어떤 그런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만족 행위 아니야. 그래서 양고 젖꼭지 집 들고 막 성기로 서로 때리고 이거는 성적 만족 행위 아니야.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은 폭력인 거잖아요. 이렇게 폭력 이렇게 성을 매개하죠. 폭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력인데 이 추행은 성적 만족 행위. 그러니까는 동성 간의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은 이제 동성 간의 어떤 행위를 이제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게 대해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친고죄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어떤 군대 내 성폭력에 조금 더 잘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좀 마련된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범죄 같은 것들은 막 형량도 막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판사들이 형량이 굉장히 높고 하면 법정형이 높으면 되게 조심스럽게 판단해요.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막 이제 조금이라도 들면 이제 막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성폭력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가 꼭 법제도뿐만 아니라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강제추행 했는데도 그 본인도 굉장히 수치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주변 봐도 너무했네 싶은데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한번 넘어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런 게 없게 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도 이제 군대가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뭐가 있으실까요? 예, 지금 동성애자들이 군대에서 이제 커밍아웃을 한다고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이 군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이성애자가 만약에 이제 여성 내무반이 있다 그러면 네. 여성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것만큼 힘든 행위인가요? 이거는 개인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개인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고요. 사실은 동성애자는 보통 그냥 보통 병사들이랑 그냥 같이 잘 지낼 수 있어요. 마치 동성애자 어떤 되게 많은 병사들은 별로 그런 불편함은 없어요. 우리가 저는 이제 남자 중학교 이렇게 다녔는데 물론 이제 군대 같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조그맣고 막 이렇게 좀 집단 괴롭힘 좀 당하긴 했지만 어쨌건 그래도 그냥 이제 그런 어떤 익숙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남자반이지만 남자반에서 그런데 있을 때 뭐 서로 이제 막 같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저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남자반에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심지어 같은 샤워실 쓰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군 환경에 사실 또 그래서 일단 답을 드리면 개인마다 또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네. 그럼 이제 동성 성폭행자의 가해자는 네. 동성애적 기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그런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제 군대 내에서의 연구가 하나가 있고요. 외국에서 이제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한 이제 연구를 보면은 오히려 가해자가 되게 동성애 혐오가 강한 동성애 혐오의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나타날 때 되게 많아요. 특히 강간. 남성과 강간.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그런 한군에 이제 자기 어떤 성에 이제 살입을 하는 이제 그런 강간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동성애 혐오 수준이 높은 되게 남성성 되게 강하게 가지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왜냐하면 성폭력은 성적 만족행위 아니에요. 성폭력은 성을 매개라 폭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를 욕보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욕보이는 방식으로. 왜 미국 막 교도소 같은 데서 남성과 성폭력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다 남성과 경쟁에서 일어납니다. 남성과 경쟁에서. 얘를 욕보이기 위해서 얘를 이제 막 가서 이제 강제로 이제 강간을 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연구들은 동성애자들보다는 오히려 그 호모포비아의 그 동성애 혐오 수준이 되게 높은 이성애자 남성이 이런 남성 간 강간의 가해자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되게 일관된 연구들이 국내에는 사실 좀 있어요. 자, 이해한 거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닌데 자기네 폭행이든 어떻든 간에 합의에 있었든 간에 석기 욕구를 느껴야 그 행위가 가능할 텐데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네. 행위가 가능한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되게 불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성간 강간에서도 막 풍경을 뭐 갑자기 뭐 우발적으로 뭐 성욕을 느껴서 뭐 남자가 뭐 여성 뭐 피해자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진짜 성폭력의 일반적인 방식은 뭔가 성욕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뭔가 지배욕과 권력 약간 이런 것들에 사실 더 많이 맞닿을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남성 강간은 정말 전형적이에요. 오히려 동성애자들은 특히 이제 군대나 감옥 같은 데서는 남성 관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가해자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강간하는데 만약 그 강간하는 어떤 행위가 야, 좀 동성애자 아니냐?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사람 할 리가 없죠. 오히려 나는 되게 강한 남자로서 다른 남자들까지 내가 되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욕보일 수 있는 사람, 성적으로까지 욕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오히려 이렇게 남성의 경쟁이 이제 승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남성과 성폭력은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이성과 성폭력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죠. 근데 이제 남성과 성폭력 역시 그런 방식이 남성과 강간 것도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되게 권력의 어떤 지배였고 이런 것들. 제가 질문하신 거를 네. 보면서 제 경험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한 가지 질문하셨던 것에서 이제 남성끼리 서로 이렇게 있는 거를 힘들어하느냐, 성적주의자가 이제 다르다는 케이스 중에 하나로 제가 뭐 그걸 얼마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성성을 가진 분이 남자들의 세계라고 하는 군대에서 남성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 같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경우는 더 극심할 경우도 있고 나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폭력은 위계 질서가 강할수록 더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위계 질서를
부정화, 명문화에 오는 것같고 저도 당했고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당했고 또 많은 그런 케이스들을 볼 때에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폭력을 하는 경우, 물론 이거를 뭐 제가 전문 연구가도 아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연구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늘 위계상 높은 이들이, 계급이 높은 이가 더 낮은 이들에게 행하는 폭력이죠. 너 내 말을 뭐 나는 너한테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위계상 폭력이지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폭력을 행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더 경우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 남성 간 성폭력의 연구들이 다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성폭력 연구는 사실 또 뭐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조금씩 할까요? 네. 이제 저는 이 징병, 트랜스젠더에 대한 징병이라든가 이 군역폭탄 추임제라는 걸 보면은 이 한국 사회가 이 동성애 혐오,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이런 혐오를 되게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고 혹은 실천으로 계속 제도 국가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어떻게 제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동성애 혐오, 이 트랜스젠더 혐오가 이 국가부라는 어떤 내용까지 만났을 때, 또 징병제가 만났을 때, 쟤네들은 병을 끼피자야. 쟤네들은 되게 국가부에 되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군대는 동성애 허용해? 그럼 군 기관이 무너져? 그러면은 군대 무너져? 그럼 김정일만 줘. 약간 이런 어떤 그런 되게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뻗어나가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이 국가부와 이 징병제라는 이야기 통해서 막 사람들이 혐오를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야, 동성애 안 돼. 야, 그거 군대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동성애 안 돼. 트랜스젠더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표현해.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미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낙인 이런 것들이 다시 이 군대를 통해서 다시 사회적으로 재현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군대라는 핑계로. 그래서 이제 또 당사자 단체들은 그래서 이런 이 군대와 성소자라는 이유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들도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군대 사고 성교 허용이 몇 마리냐 이런 것들 이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현수막이 전국에 걸렸어요. 이거는 보수 개신교 단체에서 이제 막 한 겁니다. 이거는요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 공연성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무슨 선거하는 이거는 당연하게 그러다 당연하게 처벌의 대상이겠죠. 어떤 방식이든 그 공연문화재이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내면이나 어떤 사생활의 그런 영역은 침범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구역보다 추임제를 폐지하자는 거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에 이런 현수막을 이제 걸었어요.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반성자 단체들이. 사실은 작년 설 때, 그러니까 작년 한 1년 좀 넘었네요. 작년 설 때 제보가 엄청 들어왔어요. 저 고향이 제주도인데 막 갑자기 막 카톡이 막 올리는 거예요. 이 전국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전국에 이제 명절에 내려갔잖아요. 이런데 막 나 지금 터미널에 내렸는데 뭐 야 이런 현수막 있어. 막 사진 찍어줘. 아야 나 부산역에서 내렸는데 야 현수막 이런 현수막 있어. 진짜 이거를 어마어마한 그때를 맞췄더니 현수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어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를 계속 왜곡하는 거죠. 전국 어머니들 아마 찾아보면 아마 실질적인 아마 단체가 아닐걸요. 다성자 단체들이 되게 많이 하는 이제 보수 개신교에서 만든 그냥 급조했던 단체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되게 이런 한문 성교라는 또 용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이제 되게 혐오적인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그 군역법상 추행죄가 되게 한 건이 나오는 이유 중은 얘는 이 반성자 단체는 워낙 진짜 열심히 되게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실제로 여기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실 힘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충분히 이제 개연성 있는 과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조금 더 넘어가보자라고 하면서 군 관련해서 성소자 인권 침해했을 때는 지원하는 네트워크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역법상 추임제에 대해서 입법 청원 운동을 이제 벌여왔어요. 저희가 2013년도 입법 청원을 했을 때는 한 5천여 명이 이제 입법 청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했을 때는 무려 12,200명이 이제
근현법상 추인죄 폐지해야 되는데 서명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입법청 운동을 하면서 또 되게 감동을 받았었던 것들은 이 군형법상 추행죄가 막 군대 동성애 허용 막 이러죠. 우리 국부 무너져라고 하면서 비합리적인 말들을 막 하시는 분들은 되게 반성수자, 되게 보수 계신 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지만 또 한편은 이 입법청을 하면은 교회에서 의외로 일부 교회에서는 또 서명을 해서 저희들 보내주기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을 사실 받고 또 큰 힘이 되더라고요. 되게 반대쪽에서도 이제 하지만 사실 이 같은 이제 개신교 다른 교회에서도 아니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라는 입장을 교회에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저희 또 굉장히 또 큰 힘이 되고 이제 뜨거워서 지지와 연대를 또 느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눠주신 것도 저희들은 되게 뜨거운 지지와 연대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진짜 차별과 혐오라든가 증오의 그런 일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사랑 그 그림처럼 이런 헤이트가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사랑, 러브를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실제로 단든한 어떤 연대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 큰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